통일선교회 황경식 장로님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고성은 목사입니다. 저는 홍성에 있는 광리 감리교회에서 심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건대학교에서 한국교회사를 강의하고 있는 그러한 목회자입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75년 전 평양에 설립되어졌던 성화신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성경 구절 한 구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신명기 32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바처럼 저는 오늘 기독교 통일선교회 주최로 개최되는 통일 비전 세미나입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한 140여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기억하고 생각하고 설명하고 싶은 주제로 선정한 것은 오늘 이제 타이틀에 맞게 통일 비전 세미나에 맞게 남북 분단의 시기 속에서 태동했던 성화 신학교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140여 년 전이죠. 1884년 5년 우리나라의 맨 처음으로 선교 활동을 했던 교파는요. 북장로교회와 미감리회입니다. 크게 보게 되었으면 장로교와 감리교회입니다. 선교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 장로교와 감리교회는요. 한국교회의 양대 산맥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흔히 이제 주류교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처럼 한국 교회 안에 양대 산맥으로 자리했던 장로교와 감리교회는요, 자기 교파의 교역자를 양성하는 신학교를 설립한 지역이 달랐어요. 장로교회의 교역자를 양성하는 이 장로교 신학교는요, 1901년에 시작이 되어집니다. 평양에 있는 이제 마포 사멜이라고 그러는데요. 사멜 마펫 선교사의 자택에서 시작이 되어져서 평양에 자리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장로교회 신학교를 평양신학교다 그렇게 일컫기도 합니다. 이러한 장로회 신학교는요, 1938년 이제 일제 말기죠. 일제 말기에 우리 한국교회 신사참배가 강요되어졌던 그 시기 속에서 신사참배를 반대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자진해서 폐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신학교들은요, 개교한 날을 기념하는데 이 평양신학교 같은 경우는 폐교한 날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되새김질 해볼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이 장로교회는요, 이제 일제 말기에 또 다른 신학교 하나를 서울에 설립하게 되어지죠. 승동교회 장로님이셨는데요. 1939년 김대현이라고 하는 장로님을 통해서 조선신학원이라고 하는 이제 장로교회 신학교육기관이 설립이 됩니다. 이 신학교는 현재 한신대학교의 모체가 되어진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감리교회는요, 선교 초기부터 이제 본처 전도인 양성을 위해서 신학교육을 실시해 오던 중에 1907년입니다. 7년에 협성신학교라고 하는 명칭으로, 그러니까 남북 감리교회가 이제 연합을 해서 세운 신학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유니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바로 협성신학교라고 하는 명칭 속에서 공식적인 그런 신학교육기관으로 출범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태동하게 되어진 협성신학교는요,
유랑 시기를 거쳐요. 이동 시기를 거칩니다. 어떤 한 곳에 자리한 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울에서도 또 평양에서도 개성에서도 혹은 공주에서도 이곳저곳을 유랑하면서 이제 신학교육을 실시하다가 어디에 자리를 잡을까 크게 두 군데가 후보지로 떠올랐어요. 하나는 이제 개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서울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1910년에 서울에 신학교를 설립하기로 가닥을 잡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911년부터 서울에 냉전도 냉동에 자리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협성신학교, 이제 훗날은 이제 감리교 신학교인데요. 이 신학교는 오늘날까지도 그 자리에 이제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아까 이제 이 장로교회는 평양에 그리고 서울에 신학교를 설립한 반면에 우리 감리교회는 먼저 이제 서울에 이제 신학교를 설립하게 되어졌는데요. 그 이후에 1931년에 평양의 남자 성경 학원이라고 하는 걸 설립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를 승격해서 이제 제이제 무어라고 하는 문요한 선교사입니다. 아까도 사무엘 마펫을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이제 선교사들은요 우리 한국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이제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는요 문요한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분의 이름을 따서 1938년에 요한학교를 설립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요한학교는 신학교라고 하는 명칭은 붙이지 못했지만 실질적인 신학교육기관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일제 말기를 통해서 이 요한학교는요 존속하지 못하고 1944년에 폐교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일제 강점기로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1945년에 해방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해방은 기쁨이었지만 곧 슬픔이 되어지잖아요. 바로 분단, 남북 분단이라고 하는 아픔의 역사가 이제 슬픔의 역사가, 고통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진 거죠. 그런 가운데 장로교회는 당초 어디에 신학교가 있었습니까? 평양에 자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평양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를 1945년에 재건을 하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감리교회는 분단이 이제 고착화되어지는 그런 현실 속에서 서울에 있었던 협성신학교, 이제 훗날 감리교 신학교죠. 이 감리교 신학교를 이제 재건을 하게 되어졌는데 뭐 이제 이 남북 분단이 고착화되어지니까요. 이북에서 이남으로 내려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감리교 신학교도 보낼 수 없고 또 그렇다고 재건했던 이 평양신학교를 보내면 될 텐데 우리 한국 교회에 가장 깊이 뿌리 내린 것 가운데 하나가 뭔고 하면은요 바로 교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복음이 처음 전래되어졌을 때 특별히 개신교 같은 경우는 서구형 이제 이 교파들이 들어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우리 한국의 개신교회는 이제 서구형 이 개신교회는 이제 교파 백화점이다. 그렇게 일컫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음을 엿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양신학교회는 보낼 수 없고 결국 북한 지역의 감리교회 교역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하게 되어졌어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제 서구형 교파주의가 들어온 한국교회는요 교파주의 속에서 선교활동을 진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해방 직전입니다. 불과 한 달을 앞둔 이제 시점에 1945년 7월 달에 일제의 강압에 의해서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스스로 자발적인 모습이 아니라 강압적으로 교파 통합이 이루어져요. 하지만 해방을 맞이하고 나서 이제 결과적으로 남북한 교회 모두 자교파 환원으로 교회 재건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런 이제 맥락에서
뭐라 그럴까요? 북한 지역의 이 평양의 감리교회의 신학교 설립을 주도하게 되어졌던 인물이 누군고 하면 바로 성화여학교 교장이었던 배덕영이라고 하는 목사였습니다. 한번 좀 띄워봐 주시겠어요? 배덕영 교장님. 네, 다음에 있습니다. 신학교 설립자 흥해 배덕영 교장, 그리고 이제 이사장은 송정근 이사장입니다. 이분들에 의해서 이제 성화신학교가 이제 설립이 되어지는 거죠. 어쨌든 이 배덕영 목사가요, 이제 이 성화여학교, 그러니까 이제 성화신학교의 전신이 성화여학교입니다. 이 성화여학교는 일제시대 때는 평양여자고등 이제 성경학교였는데요. 바로 평양여자고등성경학교였을 때 1940년 12월에 바로 이제 당시에 기독교 조선감리회 총리원의 교육국 총무였던 류영기의 목사의 추천에 의해서 바로 1940년 12월에 평양여자고등성경학교의 교장으로 부임하면서 이제 이 학교와 연관을 맺게 되어지죠. 어쨌든 여성 전도 부인 양성기관이었던 이 평양여자고등성경학교를요, 일제 강점 기에 아까 요한학교는 폐쇄를 당하게 되어졌는데요. 이 배덕영 교장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지혜롭게 대처를 해서 바로 이 폐쇄하지 않는 가운데 해방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해방을 맞이한 이후에 성화여학교라고 하는 이제 명칭으로 변경을 하게 되어져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감리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그러한 교리적 특색이 뭐냐? 성화입니다.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이제 명칭을 변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이 배덕영 교장은요, 어쨌든 이제 15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한 이후에 남북한에 이제 남북한이 이제 갈리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남한 지역은 이제 미 군정이, 그리고 북한 지역에는 소 군정이 실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 정권이 이제 북한 지역에 들어서게 되어지는데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배덕영 교장은요, 월남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월남하지 아니하고 대신해서 잔류를 선택을 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월남의 대열에 이제 끼게 되어졌는데 이러한 잔류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자체로도 이미 순교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인물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 학교를 이제 38선이 고착화되어지는 그런 현실 속에서 성화 신학교로 승격해서 신설을 하게 되어지죠. 이렇게 이제 1946년 6월 이제 탄생하게 되어진 성화신학교는요, 1950년 2월까지 이제 횟수로는 5년 존속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짧은 역사를 간직한 성화신학교는 세 가지 특색이 자리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잠정적인 이제 신학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모든 교파에는 이제 나름대로 의회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도 현재는 5개의 이제 의회 제도가 있어요. 당회, 그리고 구역회, 지방회, 연회, 총회라고 하는 5개의 의회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상위의 의회는 총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의회가 바로 연회인데요. 1930년에 당시 이제 우리 한국의 감리교회는 2개가 들어왔어요. 먼저는 이제 미감리교회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로부터 10여 년 후에 남감리교회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감리교회와 남감리교회가 합동을 해서 1930년에 이제 기독교 조선 감리회라고 하는 것을 태동하게 되어집니다. 총회를 형성하게 되어지는데, 그 총회 밑에 한반도에서 선교하고 있던 그런 지역을 3군데로 구분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세 개의 연회를 신설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중부연회와 그리고 동부연회와 그리고 서부연회 등 3부연회를 두게 되어졌고요. 당시에는 이제 만주에서 선교 활동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만주 선교연회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3부연회 가운데에서 이북 지역에, 그러니까 당시로 이야기하자면 이제 황해도, 평안도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이제 자리하고 있었던 연회가 어떤 연회냐면 서부연회입니다. 서부연회. 자, 그런데 일제 말기에 이제 1941년도의 일인데요. 우리 감리교회가 친일적인 혁신교단이라고 하는 것이 출현하게 되어지면서 삼부연회가 해산이 되어서요. 그리고 이제 교구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무너진 그러한 이제 서부연회를 다시 재건한 것은 해방을 맞이한 1945년에 해방을 맞이하게 되어졌는데 그 이듬해인 1946년 6월 달의 일이었어요. 재건 이제 서부연회가 아마도 이제 개최된 직후인 것 같은데요. 바로 이제 성화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의 설립이 추진이 되어져서 이제 1546년 6월 달에 이제 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이 성화신학교는 서부연회, 이제 재건되어진 서부연회의 인준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서부연회의 인준 신학교가 바로 성화신학교였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이 신학교를 인준하게 되어진 것은 1947년도의 일이에요. 1947년도에 개최되어진 제2회 서부연회에서 이 성화신학교가 연회 인준을 받게 되어지는데 거기에는 한 가지 단서 조항이 붙게 되어집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남북 통일이 될 때까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이 되어지면 폐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화신학교는 영구적인 그러한 신학교가 아니라 조건적인 잠정적인 신학교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조건적인 잠정적인 신학교라고 하는 말은 분단이라는 이제 시대의 산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방증해 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요. 즉 이제 불가피하게 설립되어진 일시적인 그러한 신학교가 성화신학교였다라고 하는 거죠. 글쎄 우리 청소년들의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소위 땜빵으로 이제 설립된 그러한 신학교가 성화신학교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하나가 뭔가 하면은요, 이때 남북한 교회는요, 그러니까 이제 1945년 해방을 맞이하고 분단이 되어진 상황 속에서 남북한 교회 모두 남북 통일을 염두에 둔 그런 행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북한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남한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맥락 속에서 이 성화신학교라고 하는 이 신학교도 이제 남북 통일을 염두에 두고 조건적인 그러한 잠정적인 신학교로 설립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남북 통일을 염두에 둔 행보는요, 참 한국 교회가 지금은 잃어버린 반쪽인 북한 교회를 잊고 살아가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도 그 일부 속에서는요, 지금도 남북 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교단의 인물들이 있어요. 제가 속한 감리교회만 하더라도 이제 남북 통일을 염두에 둔 그런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1991년에 서부연회를 재건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명목상이지만 서부연회를 유지해 오면서 이제 남북한 교회에 이제 교류를
주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엿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저는 감리교회 안에 이제 여러 개의 연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충청연회에 소속이 되어져서 저 홍성회라고 하는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속한 충청연회는요, 아주 독특한 선교회 하나가 존립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제 이 통일 비전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 통일 선교회입니다. 이러한 통일 선교회는 바로 이제 통일 기도회를 비롯해서 통일 선교 세미나 정말 많은 일들을 통해서 이제 남북 통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북한이라고 하는 이 교회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북한은 우리의 잃어버린 반쪽이라고 하는 것 정말 잊지 않고 생활에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둘째는 반공적인 신학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제 이 사회주의가 들어선 북한 지역에서 대다수 북한 교회의 정치적인 성격은요, 반공적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가 들어서고 이제 이 반공적인 성격이 자리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니까 북한 정권과 북한 교회는요, 소위 물과 기름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이는 성화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성화신학교는 1946년 이제 6월에 설립이 되어졌는데요. 이 성화신학교가 맨 처음 설립되어졌을 때는요, 2년제 예과와 3년제 본과로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그 이듬해인 1947년도에는요, 2년제 야간부도 생겼지만 특별히 어떤 과가 생겼냐면 고등성경학과, 약칭해서 고성과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학과가 생성이 되어졌습니다. 이 고성과라고 하는 이 과는요,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선 북한 지역에서 이 북한 지역의 교육의 실상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북한에 들어선 사회주의 정권은요, 18살 이하의 학생들에게는 종교교육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신론 및 유물론을 이제 가르치게 되어진 거죠. 특별히 이제 이 주일 등교라고 하는 것을 강요하게 되어졌는데요. 이러한 주일 등교 자체가 바로 종교 탄압의 일환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주일에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면은요, 정상적인 학습을 한 게 아닙니다. 사상교육이 목적이었고요, 노동일이었어요. 이처럼 이제 북한 사회주의 정권은 이제 노골적으로 기독교 학생들에 대한 이제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거나 내지는 이제 탄압을 하게 되어지죠. 만약에 주일에 이제 등교하지 않으면요, 반동분자 혹은 사상불량자로 낙인을 찍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 등교하게 되어지면 자아 비판을 비롯한 여러 가지 체벌이 가해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북한 이제 이 교육 당국의 위협이 가해지는 상황 속에서도요, 당시에 이 북한 지역의 이제 이 기독 학생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초등학교죠. 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이제 북한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초급 중학교, 또 고급 중학교에 재학했던 기독 학생들 중에는요, 주일 성수를 교회의 생명처럼 여겼기 때문에 주일에 등교하지 않았어요. 우리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저는 전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꼭 성서적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 한국교회 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통으로 자리하고 있던 것이 뭐냐? 주일 성수입니다. 바로 이 주일 성수에 이제 어린 학생들이 그래도 이제 이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들이 목숨을 걸고 주일 등교하지 않았다는 거죠. 비록 나이가 어려도 이 신앙 정신만큼은 어른들보다 더 투철했다.
하지만 요 근래에는 성인들도 그렇지만은요, 청소년이나 청년층에서 이 주일 성수라고 하는 이 한국 교회의 고유한 전통이 약화되어지고 무너져가는 안타까운 현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이 우리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이제 고유의 전통인 이 주일 성수 전통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정말 가속화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의 계기가 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목회자로서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안타까운 이제 한국교회의 붕괴 현상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들게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요, 이 북한 사회주의 정권은요, 우리 이제 개신교의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지만 그 절기 가운데 그래도 우리 세상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절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크리스마스죠. 근데 이 북한 사회주의 정권은요, 크리스마스 시즌에는요, 조국 해방의 은인인 소련 스탈린 수상의 생일날이라고 하면서 교회의 성탄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스탈린 생일 파티를 언제 했냐? 12월 24일, 그것도 저녁 시간에 방학식과 겸해서 한답시고 학교로 나오라고 하는 강제 동원령을 내렸다는 거죠. 자, 이러한 일련의 북한 교육 정책에 대해서 거부하고 저항했던 기독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요, 이미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스스로 자퇴를 하거나 아니면 정학이나 퇴학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제 이들에게는 배움의 길, 진학의 길이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이 학생들에게 배움의 길, 진학의 길을 열어주자는 차원에서 생성된 과가 어떤 과냐? 바로 고성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 성화신학교는요, 공산주의로 사막화되어진 북한 지역에서 오아시스의 역할을 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요. 장로교회도요, 진남포라고 하는 곳에 이 성화신학교의 고성과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득신고등성경학교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실제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이제 몰려들게 되어지는데요. 평양에는 이 평양에 존립했던 평양신학교는요, 예과 2년, 본과 3년제를 고수한 가운데 입학 연령이 몇 세 이상부터냐면 만 20세 이상부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양에 소재했던 이 성화신학교 고성과에는요, 초교파적으로 학생들이 대거 몰려들게 되어졌습니다. 결국 성화신학교는요, 부설이에요. 이 고성과라고 하는 이 학과는 부설이었는데 어쨌든 이 성화신학교의 부설인 고성과가 성화신학교의 주학과가 되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성화신학교에는 약 600여 명의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약 한 500명 정도가 고성과 학생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이 감리교회 교역자 양성기관으로 설립되어진 이 성화신학교는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 초교파적으로 많은 기독학생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이제 초교파적인 학교가 되어진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성화신학교는요, 600명을 수용하기에는 정말 다소 무리가 있었던 작은 아담한 학교였어요. 자, 성화신학교 교정의 모습 제일 앞면에 있는 건데 한번 좀 보세요. 성화신학교는요, 글쎄, 제가 볼 때 이제 오른쪽에 3층에 이제 본관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 왼쪽에 이제 이 교사 4층이 자리하고 있었고, 또 비를 맞지 않기 위해서 이제 가림막을 하게 되어지고 그 중간에 채플이 하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채플은 뭐 이제 기도회, 예배, 뭐 여러 가지 은혜를 받는 그런 장소로 사용이 되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 그 본관 3층에서 주로 수업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요. 그 옆에 있는 교사 4층은 대부분이 여자 기숙사로 이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이 그림 이제 이 사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사진이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정경 이제 이 사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제가 이제 이 여전도 회관에 와 있는데요, 번개탄 TV에 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전도
국가회관은 이제 벽면에 보니까 해천 김학수 장로님의 그림 한 점이 걸려져 있던데, 바로 성화신학교의 이제 강사였던 해촌 김학수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본 것은 사진이 아니라 그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정경 그림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외에도 학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위한 남자 기숙사가 있었어요. 바로 그레이 하우스라고 그러는데요. 이 그레이 하우스가 있었고, 또 이제 배덕영 교장의 사택, 그리고 이제 3명의 교수들이 함께 거주했던 그런 주택도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정경 그림을 통해서 보듯이 참 아담한 운동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축구 뭐 이런 거 할 수 없는 거죠. 이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운동 경기는 배구와 농구 정도였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이제 이 학생들이 몰려든 성화신학교는요, 북한 사회주의 정권의 눈으로 보게 되었으면 반동분자의 소굴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단순히 고성과 학생들만 반공적인 정치 성격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야간부도 그랬고요, 또 예과도 그랬고요, 본과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성화신학교는요, 이제 이 북한 이제 교회와 북한 정권의 대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1946년에 이제 3.1절과 관련한 그러한 사건과, 또 다른 하나는 1946년 11월 3일에 실시되어졌던 주일선거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요. 이제 이 평양신학교는 이 주일선거에 대해서 반대의 표명을 확실하게 표명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 성화신학교는 그러한 표명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뭐 반공적인 그러한 시위가 대대적으로 벌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성화신학교는요, 신앙으로 반공이라고 하는 이 반공신앙 분위기만큼은 역력했다는 거죠. 이러한 반공적인 이제 신앙 분위기 속에서 채플 시간에 설교자로 내방했던 인물 가운데 누가 있었는가 하면 강양욱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친정부적인 그러한 인사였어요. 이제 김일성의 이제 인척이 되어지기도 하는 그러한 인물인데요. 훗날 이제 이분은 이제 이 북한교회 지도자로서, 심지어는 이제 이 북한의 국가 부주석까지 지낸 아주 요주의 인물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인물이 이제 이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하러 오게 되어졌을 때 학생들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은근히 설교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화신학교에서 발행되어졌던 학교 잡지가 있었는데요. 성화월보라고 하는 이제 학교의 잡지도 발행이 되어졌는데, 여기에 불온적인 이제 기사도 실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일련의 면모들을 볼 때 이제 이 북한 사회주의 정권도 이 성화신학교에 대해서 반공적인 신학교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고, 성화신학교 자체도 이 반공신학교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쨌든 이제 그 시대 속에서, 그 시기 속에서 이 북한 지역에서는 사회주의와 그리고 기독교가 서로 양립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상이 반영되어져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쉬운 면모도 있죠. 만약에 이제 이 북한 교회와 북한 정권 사이에 대결주의만 이제 어떤 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화주의나 협력주의를 모색했더라면 좀 더 다른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점은 참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셋째는
단명한 신학교였습니다. 이 성화신학교는요, 횟수로는 5년밖에 존속하지 못했어요. 좀 더 정확하게 존립기간을 이야기하자면 아까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1946년 6월부터 1950년 2월까지 존속한 존속한 가운데 평양신학교의 합병 속에서 제2회, 그러니까 제1회, 제2회의 졸업식을 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단명한 신학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성화신학교가 단명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뭐 쉽게 이야기하자면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북한 정권의 순환 속에서 이 성화신학교가 단명한 것이다. 그렇게 한마디로 요약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 남북 분단이 되어진 상황 속에서 이 북한 지역에서는 이 북한 사회주의 정권 하에서 북한 교회에 대해서 제한, 탄압, 말살로 도식화할 수 있는 그런 순환이 이루어지게 되어졌고, 그 결과물로 이 성화신학교가 단명한 신학교로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북한 지역의 신학교에 대한 본격적인 탄압은요, 1948년 9월 9일 우리나라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어졌는데요. 바로 1948년 9월 9일 날 북조선 인민공화국이 창립이 되어지게 되어졌는데, 그 이후에 신학교에 대한 본격적인 탄압이 이루어지게 되어졌어요. 원산에 자리하고 있었던 천주교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독일 베네딕토 수도의 계열의 덕원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가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이 신학교는 이 신학교가 자리하고 있었던 덕원 수도원과 함께 1949년 5월 달에 강제 몰수가 되어져서 폐쇄를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의 덕원 신학교에 대해서는 강제 몰수 폐쇄라고 하는 강경책이 실행이 되어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당시에 개신교에는 두 학교가 있게 되어졌는데 바로 평양신학교와 성화신학교가 자리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두 신학교 모두 강제 몰수해서 폐쇄하는 강경책보다는 좀 더 완화되어진 정책을 실시하게 되어집니다. 회유책이죠. 두 학교를 합병하는 회유책을 실시하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러한 회유책을 실시하게 된 데에는요, 바로 북한 사회주의 정권 하에서 친정부적인 기독교 단체 하나가 출연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북조선 기독교도 연맹입니다. 이 북조선 기독교도 연맹이 아주 이제 주도적인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약칭으로 해서 이 단체는 조기련이다, 그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조선 기독교도 연맹은요, 현재에도 존속하고 있어요.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약칭해서 조그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북조선 기독교도 연맹의 주도하에 평양신학교와 성화신학교의 합병이 추진이 되어졌어요. 어쨌든 이 합병이라고 하는 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하고 있지만요, 강제라고 하는 불법적인 수단이 동원이 되어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져요. 평양 이제 신학교에 대해서도 합병 서명을 요구를 해서 당시에 평양신학교 교장이었던 이성희 목사에게서 서명을 받아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성화신학교에 대해서도요, 합병 서명을 요구하게 되어졌는데, 가장 먼저 이제 합병에 대한 서명을 요구받았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아까 여러분들이 보았던 배덕영이라고 하는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를 거절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배덕영 교장은 납치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뭐라고 할까요? 1949년 12월 16일 날 이제 저녁에 그가 납치를 당하게 되어졌어요. 북한 정치 보위부 부원에게 이제 납치를 당하게 되어졌는데요. 마치 자신의 납치를 예견이라도 했다는 듯이 그날 새벽에 이제 사도행전 20장 37절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제 자기가 이곳을 이제 떠나게 되어지면 이제 로마로 압송될 것을 내다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너희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1949년 12월 16일 이 배덕영 목사도 새벽 기도의 시간에 다시는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성탄 축하 음악회도 있었고요. 방학식도 있었고 성화신학교에 대해 방학식도 있었고 또 이제 신학교 신학생들을 교회에 파송하는 파송기 낭독이라고 하는 것도 있게 되어졌는데 그 일을 마친 후에 그날 밤에 이제 납치를 당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납치 당한 이후에 그에 대한 행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이제 제기되어지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납치된 이후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배덕영 교장을 납치한 이후에요, 박대선 교감을 통해서 합병 서명을 받으려고 했지만 박대선 교감도 숨어버렸어요. 결국 성화신학교의 이사장이었던 송정근 목사, 아까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보았죠. 바로 그분에게서 합병 서명을 받아내게 되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성화신학교는요 1949년 7월 6일에 제1회 졸업식을 거행한 바가 있었는데 졸업장 없는 이 졸업식을 1950년 2월 겨울 어느 날 이제 거행을 하게 되어진 거죠. 이후 이제 폐쇄 몰수된 성화신학교는요 소련어 강습소, 즉 노학교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이제 평양신학교와 그리고 성화신학교가 합병을 하게 되어졌는데 합병만 했을 뿐만 아니라 1200여 명의 신학생들 가운데 10분의 1, 그러니까 120명이라고 하는 10분의 1의 감축 속에서 이제 새로운 이제 신학교가 탄생하게 되어졌는데 합병된 신학교가 탄생하게 되어진 거죠. 바로 기독교 신학교라고 하는 것이 탄생을 하게 되어서요. 북조선 기독교도 연맹의 산하에 있는 신학교였는데요. 일부에서는 이 신학교에 대해서 김일성 신학교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학교를 바라보는 이제 일반의 시각이 어떠했는지를 충분히 엿볼 수 있는 그런 명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기독교 신학교는요 오랫동안 존속하지 못하고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죠. 바로 1950년 7월 5일 날 폐쇄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 지역에서 신학교가 말살이 되어지고 1970년대에 평양신학원이 이제 개교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북한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이 성화신학교가 자리하고 있었던 남산제 언덕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한국 교회사의 역사에서 보게 되어지면 감리교 타운이었어요. 남산제는 바로 이제 남산은 교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광성학교가 있었고 선교사 주택들이 자리하고 있었던 감리교 타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은 어떻게 변했느냐?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죠. 바로 지금 이곳은 북한의 심장이죠. 김일성 광장 뒤에 인민대 학습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인민대 학습당이 들어서 있습니다. 평양에 도서관이 들어서 있는 거죠. 여러분 보다시피 12만 평 대지 위에 600개의 방이 있고 3천만 권의 도서를 소장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인민대 학습당이 바로 성화신학교 자리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제 성화신학교 출신 중에는요 한국 전쟁 기간 중에 순교자로 분류되어질 수 있는 인물들도 이제 있습니다. 일일이 거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25를 계기로 해서 이 성화신학교 동문들 중에는 북한에 남아있는 그러한 동문들도 있지만요 월남한 동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월남한 성화신학교 동문들은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성화신학교는 초교파적인 신학교였다. 특별히 고성과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자기 교파로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초교파적으로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계 교회를 위해서 대단한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교파는 비록 다르지만은요, 이 사람들은 대단한 결속력을 자랑했습니다. 군대도 같이 가고요. 또 이제 교회도 설립하게 되어지고 뭐 여러 가지 이 결속력을 자랑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동문회가 1951년도 제주도에서 첫 동문회 모임을 가진 이후에요, 지금까지도 이 성화신학교 동문회는 모이고 있어요. 지금은 대부분이 내 동문들이 소천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소수의 그룹들이 그래도 동문회 모임을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 성화신학교의 만년 총무님이신 이승규 장로님을 배웠는데요. 앞으로 성화신학교 동문들이 모일 수 있을지는 이제 장담할 수 없다, 그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동문회가 그래도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되어질 수 있었던 데에는요, 특별히 한 사람의 희생이 굉장히 컸어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성화신학교 동문회 만년 총무인 바로 이승규 장로님의 역할이 저는 지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화신학교는요, 5년이라고 하는 매우 짧은 호흡을 했지만 성화신학교 동문회 역사는 매우 긴 호흡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역군들을 길러낸 성화신학교는 없어졌지만요, 그 복음의 역군들은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정말 널리 이제 퍼져서 활동을 하게 되어졌는데요. 대단한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번 그래도 띄워봐 주시죠. 이제 성화에 빛을 비춘 성화인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내에서 나름대로 큰 역할을 했던 이제 목사님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밑에 동문회 임원들이 있는데, 만년 총무인 이승규 장로님 정말 오랫동안 동문회를 유지해 오는 데 있어서 큰 희생을 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 분들 속에서 제가 좀 이야기해 보고 싶은 분은 바로 해외에서 활동을 했던 동문들 중에는요, 통일운동에 기여한 동문들이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분이 바로 이제 냉전 시대죠. 냉전 시대인 1970년대 후반부터 남북 화해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북한을 30여 차례나 방문을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화해의 사도로 일컬어지고 있는, 그리고 미국에서 미국 장로교회 총회장까지 역임했던 이분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쉽게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바로 우리나라 이제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하고 동명이인입니다. 이름이 같아요. 그래서 이승만 목사님을 비롯해서 또 미국 감리교회 세계선교부 아세아 총무를 역임했던 함성국 목사님, 그리고 이제 북한의 식량이나 의약품 돕기에 앞장을 섰던 조동혁 목사님, 이러한 분들은 이제 이 반공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했던 그 시기에 성화신학교에 이제 다녔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정말 통일운동에 앞장을 섰던 그러한 성화신학교의 동문들이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비단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망향의 서러움을 간직하고 있던 성화신학교 동문들은요, 자신들의 신앙의 자유를 일깨워주고 또 이제 배움의 길을 열어주었던 이 성화신학교를 재건하는 일에 원대한 이제 꿈을 꾸게 되어졌어요. 나름대로 이제 성화신학교를 다시 한번 재건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참 부족하고 참 연약한 자이지만 제가 이제 1990년대에 석사학위 논문으로 바로 이 성화신학교의 역사를 서술을 하게 되어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성화신학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그런 공로를 인정을 받아서 유일무이하게 이제 이 성화신학교 명예 동문으로 제가 추대가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부탁했던 것은 바로 성화신학교를 재건해달라 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남은 그루터기들도 이 분단의 세월이 길어지고 자신들의 몸도 노쇠해지다 보니까 통일에 대한 이제 여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 재건에 대한 기대도 점점 더 옅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호흡이 끊어질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누구도 미래의 역사를 예단할 수 없잖아요. 잠언 27장에 있는 말씀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건, 사람은 내일 일은커녕 오늘 하루의 일도 모르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미래를 내다볼 수는 없지만 그나마 미래를 이제 이 성서를 통해서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아주 조금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성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들어간 지 무려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마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후에 70년 만에 바로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임금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극적으로 해방을 맞이해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너무나 급작스럽게 이제 해방을 맞이했기 때문에 시편 126편 1절을 통해서 보면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자, 우리나라 역사를 뒤돌아보아도요, 일제 41년 혹은 일제 36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일제강점기 속에서 해방을 꿈꾸지 못했던 그 시기 속에서 느닷없이 해방을 우리 민족이 맞이하게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해방을 맞이한 것을 믿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해방을 맞이하게 되어질 때 성서의 표현을 그대로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사용을 합니다. 해방은 도적같이 왔다. 해방은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굴처럼 인식되어졌던 일제강점기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었듯이 우리나라 이제 역사 속에 정말 이제 이 70년 넘게 거의 76년 이제 분단의 이 세월도 저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민족에게 통일의 그날은 반드시 온다. 도적같이 온다. 꿈꾸는 것 같이 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통일이라는 민족적 큰 꿈을 꾸어야 하고 멋지고 똑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준비하는 자에게 반드시 기회는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유튜브를 시청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미래 통일 시대의 주역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통일 그날이 온다면 제가 이 시간 이야기한 정말 성화신학교의 재건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의 손에 의해서 정말 재건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이 성화신학교가 정말 분단의 산물로 태동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 성화신학교가 분단의 산물이 아닌 통일의 산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분단 시대 속에서 이제 초교파 신학교로서의 역할을 했듯이 정말 한국 교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이 교파주의를 극복하고 초교파 신학교로서 여러분의 손에 의해서, 여러분들에 의해서 재건되어질 수 있기를 꿈꾸어 봅니다. 이상으로 해서 저의 75년 전 평양에 설립되어졌던 성화신학교의 역사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